빠른 성장과 혁신으로 선진국의 위상을 갖춘 오늘의 대한민국.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질적 성장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비즈니스로 만들어온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기업 인증제가 실시된 2007년부터 오늘까지 묵묵히 이어온 사회적 기업들의 열정적인 행복. 그리고 그 소신의 길을 함께 응원하는 제3의 힘들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어느덧 사회적 기업의 수는 3,000개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사회적 기업의 더 건강한 성장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가 되지 못하는 생태계입니다. 이건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죠.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양적 성장만 일어났을까요? 질적으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프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소셜 임팩트 본 SIB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나석권입니다. 오늘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같이 하신 분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임진입니다.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HG 이니셔티브의 남보연입니다. 든든한 동료들 그리고 애정하는 저희 포트폴리오사들과 함께 임팩트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탈리아에서 온 방송인 알베르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베르토 왜 거기서 나오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원래 학교 다녔을 때부터 사회적 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2017년부터 사회적 기업 같이 하고 있어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 모였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린 색깔로 조금 포인트를 줬습니다. 특히 그 중에 바로 이 녹색 백조죠. 그린 스완입니다. 불확실한 위험을 가리키는 블랙 스완이라는 말을 변형한 말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파괴적 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작년 말에 나온 책 중에 보시면요. 존 엘킹턴 교수가 그린 스완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을 발표를 한 것이죠. 엘킹턴 교수는 세상에 현존하는 사회 문제를 wicked problem, 사악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현재 인류가 봉착한 ESG 문제가 wicked problem인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될까요? 정부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힘을 보탤 때만이 이 위키드 프로블럼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시작된 지가 벌써 사반세기 25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양적 팽창을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생긴 시기가 97년이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진 것이 2007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22년, 무려 25년이 지난 시점인데도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문제점을 또다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3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낮고 생산성이 낮고 자립도가 낮다는 그 3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무엇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 문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업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조그만 회사, 지방에 있는 회사, 그리고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는 회사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기업 유형은 방금 말씀해 주신 일자리 제공형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제공형, 또 혼합형, 또 창의 혁신형,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등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돕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을 건강관리와 의료 분야에 적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한 기업, 세븐포인트1이 있습니다. 언어 유창성을 기반으로 한 치매 진단 솔루션 알추인과 VR 기술을 활용한 인지 개선 솔루션 센텐치를 통해 치매 증상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한 아주 혁신적인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이 영역에 들어와야 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죠. 다행히도 기업들의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ENS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셜 이노베이터가 모여서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26개 팀의 소셜 기업가들이 군산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창업가들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제품 개발과 판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로컬라이즈 군산 페스티벌을 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상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혁신과 사회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국민 스스로가 찾아보자는 취지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죠. 영상통화로 치매를 예방하기도 하고요. 게임과 여행을 융합한 증강현실 보물찾기, 야간 진료와 주말 진료 시스템,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회적 기업, 이퀄,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어주기와는 많이 다르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3,000개 도달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적 팽창에는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한몫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그동안 어떻게 도왔을까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종식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정책연구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종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은 사실은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하거나 특정한 역할만 지원하거나 근데 이런 차원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기능이고요. 현재 추세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이 어떻게 좀 잘 맞물리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ESG 경영을 통해서 민간 기업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추세고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셜 벤처, 이렇게 이제 5가지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법령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2가지 제도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는 약 한 32,0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고요. 거기에 취업자 수는 한 32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 정도는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을 이제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적 기업만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은 한 20억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정부 의존도가 높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그 취지 자체는 마중물로 한시적으로 약 3년에서 5년 정도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이제 마중물 역할인데요.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좀 가질 것이냐, 내실화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더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10년 동안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메카라 불리는 영국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수익성, 생산성, 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에서 10곳 중 3곳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굉장히 영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생산성도 일반 영리 기업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고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영국에 비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면 3, 4년간은 큰 노력 없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토 씨, 70점 이상을 맞으면 점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같은 돈을 받는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도 100점을 맞으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냥 71점 맞추려고 하죠. 그렇죠. 적당히 노력해서 대부분 다 70점을 맞으려고 할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운전면허와 검정고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전면허는 70점만 받으면 모두가 합격입니다. 더 이상 예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검정고시는 합격선이 60점이지만 100점을 맞으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를 쓰고 공부를 하겠죠? 100점을 맞기 위해서요. 만약에 운전면허에도 점수를 차등을 줘서 더 높은 점수를 맞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으로 가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생태계는 일종의 수목원, 수족관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숲이나 바다가 자연 생태계라면 수목원이나 수족관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생태계죠. 한국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이건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의 장점인 다양성과 확장성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태계에서는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이 정부가 아닌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한기평이나 코데이터와 같은 기관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기업 생태계에서는 기업을 평가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기업 신용평가 회사들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관들도 자연히 생겨나지 않을까요? 평가 기관들이 생기면 당연히 좋은 사회적 기업들이 눈에 보일 거고요.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민간 자금들이 자연히 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겠죠. 돈은 정부가 주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곳에 투자가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기업은 당연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측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평가한 후에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시인데요. 화성시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잠깐 VCR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도입한 화성시청. 그 시작은 2019년 화성시가 자체 개발한 화성형 사회적 가치 지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화성시 사회적 가치 인증제는 현재 지금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80점이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 최대 2천만 원, 60점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26개 기업이 작년에 신청을 했고요. 현재 실사는 22개 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HSVI는 지역에 방점을 두고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고 있는지, 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기업에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또는 지역의 사회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는 지역에 있는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끼리 서로 얼마나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등등의 그 내용들이 주요 사회적 가치로서 반영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들에게 허들로서의 역할로 하려고 이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표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발전 방향을 좋은 쪽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지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이런 지표를 만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 사회 문제들을 어떤 기업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방점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회적 기업 생태계는 수목원 상태에 있습니다. 나무들도 육성센터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후에 자연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도 이제 새로운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선순환의 조건은 성과에 따른 지원 환경 조성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 SOS가 떠올랐습니다. 매출이 무려 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500억 원이죠. 자회사가 44개고요. 고용 인원이 1만 명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대기업 수준이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 또 노약자 부양, 주거와 교육, 고용 문제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 서비스로 수익을 내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까지 구현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아주 정교하고 탄탄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금과 자문을 제공해주는 CDI라고 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규모의 임팩트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다른 사회적 기업들의 금융, 경제, 경영 홍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정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수목원과 밀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SOS는 이렇게 밀림과 같은 비즈니스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한 우세종이 된 것이죠. 알베르토 씨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는 이런 SOS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탈리아는 프랑스랑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이탈리아는 일단 세계 최초로 1991년에 이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이제 생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 사회공헌에 힘쓰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인증제도 아니고 등록제예요. 그래서 조건들만 맞추면 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미 기업도 있고 민간 단체, 협동조합, 재단 등등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큰 사회적 기업이 메가컵이라고 정말 대기업의 수준이고, 그리고 생활용품 유통하는 이펠컵이라는 협동조합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있는 대형마트인데 이게 원래 사회적 기업이고, 그리고 중기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생산하고 판매하는 라쿠메이트라는 협동조합이 있고, 어린이 연극 제작하는 라바라카라는 협동조합이 있고, 되게 사실 종류도 많고 범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탈리아 같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원래 익숙해져 있었고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2017년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기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초반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 인식 때문에 조금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큰 역사는 이탈리아에서 많이 더 발전된 것도 같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슈퍼마켓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팩트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초보 수준의 사회적 기업들이 1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투자의 도움이 아주 막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사회적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임팩트 투자사 HG 이니셔티브 HGI의 남보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G 이니셔티브의 남보현입니다. 저희 HGI는 방금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임팩트 투자사입니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기업들이 우리 이런 가치를 비즈니스로 창출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치가 있을 때 그런 가치 창출 그리고 임팩트의 전환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 추구와 함께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출범되었던 2011년 초에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처음 발을 들였는데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지원기관들과 임팩트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 왔는지, 이 모든 과정을 운 좋게도 생태계 한복판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의 경우에는 임팩트 투자가 사실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 변화에 주목한 투자자들 투자 전략이 함께 반영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에 돈을 쓰고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믿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주요 세력이 되었죠. 이런 밀레니얼 세대는 윤리적이고 가치 있는 곳에 소비를 하고자 하며, 또한 그런 투자의 수익만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을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가 보여줄 수 있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좀 그 궤가 다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임팩트 투자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발을 들인 2011년 초기만 해도 사회적 기업 개념,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게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 그 지원기관, 위탁 운영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지원받고 교육받고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기업들 중에 더 성장할 만한 기업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스케일업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지원하고 급격한 성장을 곁에서 함께 견인할 수 있는 투자자의 존재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시점에 임팩트 투자가 발빠르게 시작됐던 성수동에서는 임팩트 투자사들이 더 투자의 규모를 늘려가기 시작하고, 이 영역에 큰 관심이 없었던 벤처 캐피탈들도 조금씩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1호부터 7호까지 쭉 조성이 되고, 2017년 전후부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한국 모태펀드 및 성장 사다리 펀드를 통해서 정부의 자금이 임팩트 투자 시장에 크게 유입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임팩트 보증 등의 자금 정책들이 더 등장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임팩트 투자 시장 그리고 소셜벤처 생태계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양적 성장만 일어났을까요? 이미 질적으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싶어 라고 시작한 게 아닌데, 수혜자들과 사업의 특성상 계속 맞닿다 보니 내가 이분들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으로 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성공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회적 기업 정말 성공할 수 있어? 그 이상을 넘어서서 상장도 하고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 이곳에 더 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꿈꾸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로 창업 10주년을 맞이하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 두엔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HGI 포트폴리오사 중 하나인 두엔지의 박찬재라고 합니다. 풀필먼트 테크 스타트업 두엔지는 누적 투자 금액 약 3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무한한 확장성과 사람의 연결성, 두 가지 신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도에 그 서울역사에서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한다고 하는 공식 성명을 보고 그게 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렇게 한 1년 정도 빈곤 문제를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 일자리가 해결책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도전에 힘을 실어준 건 임팩트 투자였습니다. 임팩트 투자를 저희가 이제 많이 받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소셜 임팩트와 재무적 임팩트가 균형 있게 나온다는 것들을 골고루 검증하는 노력들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익을 보기 힘든 초기 단계에서는 융자도 어렵고
자금 이제 투자를 받는 것들도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서 이 사회적 가치도 묶어서 봐주는 임팩트 투자가 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또 스타트업들에게 되게 중요한 자금 조달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지 않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범용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저는 그게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본질에 맞게 계속 재해석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기업의 순기능 중 하나가 사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인데 그런 것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두엔지가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면 나중에 제2, 제3의 두엔지들이 계속 나와서 사회가 진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 두엔즈.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최종 목표가 궁금한데요. 성공 사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회적 대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순히 규모가 큰 회사가 되겠다는 포부라기보다는 지금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중에 10만 명, 그 이상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가 된다면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되게 많은 구조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나중에 사회적 대기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 기업이어서 웃음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두엔지의 경우 네이버, 페덱스와 같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유수의 기업들과 풀피먼트 협력을 하고 있고요. IMM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유수의 투자사들에게 시리즈 B 21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누적 투자 금액이 약 32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 두엔지는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리고 언젠가 1만 명 이상을 고용할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이다를 전면에 강력히 내세우고 있고 이 미션을 근간으로 임직원들 단단히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준까지 커나간 저희의 사회적 기업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다음의 성장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크게 성장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들은 한 가지의 미션을 추구하는 걸 떠나서 다른 영역을 더 포괄하며 고려해야 하는 ESG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엔지도 이제는 취약계층 고용을 더 떠나서 우리가 물류기업으로서 벌어지는 환경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이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ESG 투자 자산 규모는 약 4경 5천조에 달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국내의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받아서 기업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ESG를 준비하는 시대가 왔고요. 협력사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기 위해서도 ESG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기업들은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산업도 기후위기를 떠나서는 안전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고요. 그걸 떠나서도 MZ세대를 비롯한 고객과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의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에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 행동이나 강한 규제 등으로 재무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ESG의 흐름이 거대하게 다가온 상황에서 저희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소셜벤처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오기 위해 노력했던 사회적 기업들은 그 시점이 되면 그 누구보다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희 임팩트 투자자들은 이런 준비를 앞서 계속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잘 연동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표로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소셜 벤처들이 앞으로 자본시장 그리고 ESG라고 하는 저 거대한 금융의 흐름 속에서 더 성장해 나가고 싶을 때 그리고 그것도 준비하고 싶을 때 임팩트 투자사들이 기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미션을 추구하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에서 저희 HGI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착한 기업도 돈 벌 수 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의 그런 이야기 굉장히 궁금했고요. 저도 정말 저희 회사의 가치 측정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유럽에는 SIB라는 거 있잖아요. 그 Social Impact Bond. 한국말로 하면 사회 성과 연계 채권이죠. 민간 투자를 받아서 사회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정부가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사업이잖아요. 영국에서는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경계선 지낸 아동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대성과를 보상받는 SIB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측정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나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나석권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 보상 시스템인 사회성과 인센티브 SPC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2007년에 한 50개에 이르렀던 인정 사회적 기업의 수가 2015년 8년이 지난 시점에는 1,400개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시장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수익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이 작은데 그런 성과라도 보상이 받는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은 커질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사회 문제 해결 능력, 그게 뭘까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측정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고요. 그게 맞게 비례적으로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보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총 326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 이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이 측정이라는 건 하는 것과 보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명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SPC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측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 성과를 측정을 해내야만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가치가 어디 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아닌 비재무 성과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은데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획일적으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재 보통 주어지고 있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C의 인센티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되어진 사회성과에 맞게 비례적으로 주는 것이죠. 성과가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앞서 임진 원장님이 말씀 주신 운전면허 시험과 검정고시 시험의 사례처럼 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비례적이고 자율적인 보상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C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금전적인 지원이 수혜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의미 있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SPC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동부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돌봄 케어를 해주는데 고객 맞춤형으로 돌봄 케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6년간 저희와 함께 네트워크에 있다가 이제 1차 기업으로 졸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무려 6년 동안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보통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성과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해당 기업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이 인센티브가 또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동부케어는 SK그룹으로부터 또는 CSES로부터 이런 사회성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평판이 있기 때문에
미래세소로부터 5억 원, IBK 투자펀드로부터 15억 원을 투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SPC 인센티브가 직접적으로 그 기업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담보가 되어서 다른 임팩트 투자 또는 상업 투자로부터 대출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인센티브의 효과이기도 했던 것이죠. 데이케어 센터였던 하나의 사업이 이제는 프랜차이즈형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데이케어 센터 모델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두헨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대기업으로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SPC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SPC를 통해서 2021년까지 저희는 총 288개 사회적 기업에게 무려 45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오징어 게임의 상금 456억 원이 저희 이 CSES의 SPC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지원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 있던 실험 또는 지원금 사례는 역사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특정 기업의 재원과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참여자와 자원, 방법이 동원되면 수많은 사회 문제 해결이 더욱 빠르게 더 높은 비즈니스 성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들이 SPC처럼 성과 측정에 기반하고 비례 보상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어떨까요? 사회적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인정되고 그들의 혁신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사회적 기업의 세 가지 문제, 수익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고 자립도가 낮은 문제도 이 SPC 프로그램이 보다 확산될 때 그 세 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한 3, 4년 전부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 측면에서도 정량적인 그리고 숫자로 표현된 이런 사회적 가치의 양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임팩트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보증, 융자 같은 이제 다양한 금융적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런 사회적 가치의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SVI.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 목적 실현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계속 그 사회 목적 실현을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이런 이제 지표, 인덱스 방식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 모형,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평가해서 융자와 보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평가 모형, 그 소셜벤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향후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가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인큐베이팅이 중요한 수목원, 수족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프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냉혹한 생태계 시스템이 있는 사파리 세계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힘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자기만의 오아시스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증명하고 오아시스를 가지는 방법, 바로 측정과 비례적인 인센티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흔히들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낚시를 가르쳐주면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들을 찾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나 방법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측정과 보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생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회성과 인센티브,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측정과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춰라. 마지막으로 이 세 분께 질문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땡땡 해야 한다. 영리해야 한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잘 영리하게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하게 잘 만들어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는 비영리가 아니니까요. 영리 기업으로 잘 크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영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영리란 두 가지 뜻을 잘 이용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영리한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겠죠.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3고를 해야 합니다. 3고를 해야 합니다. 쓰리고라. 예. 네, 3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을 평가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참여하고 측정하고 보상하고의 쓰리고가 되는 것이군요. 저는 이제 함께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스템이 또 어느 정도 잘 갖추어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들 사례도 많고 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렇게 재단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함께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ESG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또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분야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이밍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란 말씀을 이탈리아인 알베르토가 말씀하시니까 한결 더 한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한국 빨리빨리죠.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영리하고 또 쓰리고하고 함께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